조간 브리핑. 2016년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겨레에 실린 집회의 자유, 광장, 그리고 소녀상이란 제목의 박용현 논설위원 칼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로나 광장, 공원 같은 공공장소를 단지 부동산 개념으로 다룬다면 정부가 마음껏 소유권을 누릴 수 있다. 내 집 마당에서 떠드는 사람을 내쫓을 권한이 있듯이 정부는 도로나 광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도 100년 전쯤에는 그런 생각이 통용됐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일대 혁신을 겪었다. 1939년 미국 노총인 산업별 노동조합 회의가 뉴저지주 저지시에서 노동법 관련 집회를 열려다가 저지당했다. 네, 저지는 제가 쓴 표현이고요. 박용현 논설위원은 해산당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집회라면서 참가자들을 시 경계선 밖으로 몰아내고 뉴욕행 배에 강제로 태워보냈다. 연방 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부동산 개념을 뛰어넘는 공공장소의 본질을 설파했다. 길과 공원은 그 형식적 소유주가 누구든 태곶부터 공공의 용도에 바쳐진 공간이며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생각을 나누고 공공의 관심사를 표현하는 장소로 쓰여왔다. 길과 공원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미국 시민의 특권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도로와 광장은 인색한 땅 주인 같은 정부가 꽉 움켜쥔 형국이다. 우선 경찰의 사전금지 권한이 너무나 커서 집회 허가제와 다름이 없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 광장 집회를 폭력이 우려된다면서 금지했는데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는 미국 같으면 위헌이다. 청와대와 국회 가까이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도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곳이야말로 공공의 관심사에 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다. 미국 백악관이나 영국 총리공관 앞에서 자유롭게 시위가 열리는 이유다. 외국 대사관 근처도 마찬가지다. 현행법도 대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돼서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만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녀상 철거 논란도 소녀가 앉아있는 그곳의 주인이 누구냐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 거리는 애초 정부가 땅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국민이 절실한 목소리를 토해낼 수 있는 공공의 토론장이다. 거기에서 소녀는 할머니들을 대신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소녀와 한국 시민은 그곳을 그렇게 사용할 특권이 있다. 태곶부터 그런 곳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야 한다. 예, 정부가 알아들을 귀라도 있나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줄어들 때 쓰도록 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이게 말이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챙기는 돈잔치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럴 때입니까? 만 3살에서 5살까지의 무상보육을 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 책정을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못 받고 교육청들은 여력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일종의 여윳돈인 특별교부금은 사실상 교육부의 쌈짓돈처럼 변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홍보한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 등을 종합해 봤더니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의 7개 학교 시설 사업에 대한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52억 9천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의결 없이 교육부 장관 재가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2016년 총액이 1조 4,443억입니다. 지금 보육 대란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시도교육청들이 역점 사업까지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재정 효율화를 앞세워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을 옥죄면서도 교육부 자신은 특별교부금을 펑펑 쓴, 그것도 장관이 자기 지역구에 갖다 쓴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줄곧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4%에서 2 내지 3%로 낮춰서 누리과정 예산에 쓰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소 1%만 떼어도 3,610억 원, 2%를 떼면은 7,220억이나 됩니다. 경제기사 하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앞으로 실생활에서 동전이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에서 동전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현금 없는 사회 모델을 연구해서 동전 없는 사회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동전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중간 단계에 해당합니다. 최근 들어서 사이버머니, 선불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지급수단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고객 맞춤 서비스가 쓰이고 있어서 동전 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매년 동전을 새로 만드는데 600억가량이 쓰이는데요.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탈세, 뇌물공여, 이거 감소하겠죠. 전자결제는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 이 기사 눈길을 끄네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외교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뭐를? 지난달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이 공식 서면 합의가 아님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민변국제통상위원장은 외교부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봤더니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에 대해서 외교부로부터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표한 것으로서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교환한 각서나 서한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송기호 위원장은 이러한 형태의 합의는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고 단순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제법상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입니다. 국내적으로도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이번 합의가 조약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한일 정부가 제 아무리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리를 따져보면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에 대한 권리는 합의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아베는 큰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후폭풍 수습 과정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된 합의라면서도 뒤에서는 일본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잘못된 합의에 따른 역풍을 피하는 데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서 정부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합의 직후부터 한국이 위안부 기록물에 유네스코 등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던 대로입니다. 외교부는 물밑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 작업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요. 이른바 각계격파 전략, 이겁니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46명 가운데 집단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할머니가 20분 정도 되는데 외교부가 이들을 개별 접촉해서 이번 합의 반대를 선언한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내분을 조장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일반인, 단원고 학생 이렇게 구분지어가지고 각계격파를 했던
정부의 지난 전철. 기억나시죠? 이런 가운데 일본 아베는 내 입으로는 사과 못한다면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불가역적 최종적 합의를 봤기 때문에 내가 왜 재론하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해자 측 대표가 할 짓입니까? 결국 한국의 총체적 외교 무능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신문은 미국에게는 찍히고 중국은 외면당하고 일본에게는 뒤통수 맞고 궁지에 몰린 무능 외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전승절 행사를 중국에서 참관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국의 중국 경사론, 그러니까 중국에게 좀 더 한국이 기울어져 있다, 이 논리를 펴면서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4개월여 흐른 지금 박근혜 정부는 다시 미국, 일본과 한편에 서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중 정상 간 통화는 어제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국이 손을 내미는 한국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전승절 참석 이후 한국은 미국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균형 외교를 통해서 미중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려고 했지만 북핵, 위안부 문제라는 결정적인 사안에 직면하니까 양측 모두로부터 외면과 압박을 받는 우물안 개구리 같은 한국 외교의 현주소를 그대로 노출했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균형 외교는 우리의 외교적 기동 공간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기동 공간이 협착된 결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균형 외교는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실패하면서 예고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정부 주도의 남북관계 관리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한국 외교의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향신문 기사였고요. 한국일보를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상황에서 어떤 조처를 강구하고 있을까요? 네. 자성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일보 기사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질책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여권 고위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맞서서 당연히 한중 양국이 보조를 맞춰서 적극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중국과 틈이 벌어진 것으로 비치면서 얼마 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심하게 질책했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외교 안보만큼은 줄곧 호평을 받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 사령탑인 윤병세 장관에게 채찍을 가한 것은 외교가에서도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병세 장관은 2012년 대선 캠프 시절부터 외교 안보 분야의 좌장을 맡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면서 한중 관계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왕이 외교부장은 윤병세 장관과 70분 정도 통화한 자리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서 핵실험 이후 강력한 대북 조치를 앞세우는 우리 정부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12월 31일 우리 국방부와 핫라인을 개통했는데 4차 핵실험 이후 7일째, 일주일째 수화기를 꺼놓은 상태라는 것이죠.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요, 핵실험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아베 총리와 먼저 통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쾌한 입장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말이죠. 핵실험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째 일본하고 먼저 통화하느냐, 이런 불만이겠지요. 더 기막힌 부분은 이겁니다. 외교부 질책론이 외교 안보 라인 전반의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반 정보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북한과 화해 협력 없이 통일 대박론이란 근거 없는 환상에 그동안 대한민국의 권부가 몰입했다는 것이죠. 외교 소식통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중 관계에 얼마나 거품이 끼었는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면서 촌평했다고 합니다.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태도. 네, 실력은 물론이고 염치도 없는 대통령의 민낯 그대로입니다. 한편 청와대에서 밀어붙인 대북 확성기 방송체계, 이거야말로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계기 아니었습니까? 네,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자고 이야기한 사람부터 야단쳐야 할 것입니다. 문책해야 한다면은 이 사람부터 문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혹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자고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요?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분명한 효과가 있고 시간이 갈수록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겉으로는 무대응이지만 속으로는 고심하는 흔적이 엿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군이 동요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은 상황 전개에 따라서 북한 전역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전파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차세대 기동 중계기인 코만도 솔로 활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직접 보고 들으면 김정은 체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체제 경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 찬양하는 이런 방송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들으면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이 생길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네, 이 북한군이 동요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 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서 근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군이 동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오로지 한국군 관계자의 코멘트뿐입니다. 참 이 동아일보 기사는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경향신문 베이징 특파원 오관철 기자의 특파원 칼럼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북한을 버릴 수 없는 중국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유훈으로 중국을 믿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선대만큼 자신을 예우해주지 않는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섭섭함은 예상외로 깊다는 말도 나온다. 네, 여기까지가 서두 부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이 견디다 못해서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중국이 원유 공급 이외에 군수물자 송출과 접경 무역 등을 통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이 혈맹이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 때문이다. 만약에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북한의 혼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중국은 주변국들에게 묻고 있다. 중국이 겉으로는 한반도의 자주적인 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남북을 분할 관리하는 것이 중국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일방적인 통일은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상황이다. 중국에게 북한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공허하고 비현실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국은 북한을 어르고 달래면서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한국과는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남과 북이 대립하면서 각각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미래가 과연 바람직한 모습일까? 남북 관계가 좋아야 중국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 있다. 우리가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한반도와 한민족의 장기적인 미래를 얼마나 염두에 두고 접근 중인지 궁금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는 이대로 제대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군 병사들의 전역 연기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는 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중앙일보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하루 만에 100여 명이 전역을 미뤘다. 주말을 지나면서 500여 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될수록 장병들의 일전불사 의지도 최대치로 향하고 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 가장 빠른 속도로 전역 연기 신청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군 당국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정말 애국심에 불타서 전역 연기를 신청하는 병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해봐야 할 게 없는 그런 병사도 있을 것이고요.
얼마 전에 기업들이 이런 병사들 채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나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병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걸 홍보 도구로 활용하는 국방부,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정치권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주말 안대희 전 대법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만나서 험지, 새누리당이 당선되기 쉽지 않은 그런 위험한 지역으로 나가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는 서울 중랑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지역구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난색을 표하니까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유인태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에 나가라고 거론하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한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인 광진도 권유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에게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자리한 구로을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인편을 통해서 김무성 대표에게 내가 나가고 싶어하는 종로만큼 험지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왜 자꾸 지역구를 옮기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반발성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작정 험지로 나가라고만 하면 다 되는 것이냐라면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험지가 아니라 사지라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 강북지역 출마로 선회할 경우 이들을 당 영입 인재로 간주해서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100% 여론조사만으로 경선을 치르도록 배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 김무성 대표 자신은 부산 영도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검사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라서 퇴직 위기에 몰렸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 이야기입니다.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르기에는 자를 명분이 없는 것이죠.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를 퇴출시킬 만한 결정적인 사유를 찾지 못한 데다 만약에 퇴직시켰을 경우 임은정 검사가 퇴직 명령에 불복해서 소송을 낼 경우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가 7년 동안 일했던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 의정부지검에서 처리했던 업무를 샅샅이 조사하는 특별 사무감사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퇴직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공판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서 검찰총장상을 받고 2012년에는 법무부 우수 여성검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내쫓는다면 자기 부정이죠. 자, 근데 임은정 검사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휴가를 내고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검사 적격심사 제도를 강화한 개정안은 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퇴출 사유를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개정안이 소신 있는 검사를 찍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이죠. 소신 없는 검사, 권력의 해바라기인 검사, 정치 검사 이런 사람들을 내쫓아야지 소신 있는 검사를 내쫓는다면 검찰에 정의가 있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문재인 대표로부터 혁신위원장직을 요청받은 안철수 의원. 끝내 거부하고. 그러자 문재인 대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세우는데, 그리고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그러자 안철수 의원, 김상곤표 혁신안이 미흡하다며 안철수표 혁신안을 내놓고 당내 부패와 싸우지 않는다면 나라의 부패와도 싸울 수 없습니다. 당내 부패를 감싼다면 나중에 더 큰 부패도 감싸게 됩니다. 당도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감싸주고 비호하면 당사자들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는 정당에게 집권의 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부패에 대해서 온정주의를 가진 정당이 집권한다면 어떻게 깨끗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권력형 부패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 후보 자격 심사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억울한 측면이 없을 수 없겠지만 무죄 확정 시 당이 자동으로 당원권 회복 절차를 밟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공작과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소명과 국민의 이해가 전제될 때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정상을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검찰에 의해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정지하자는 조강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했던 전당대회는 거부하되 혁신안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몇 달 뒤 안철수 의원이 딴살림 차리려 하자 문재인 대표 안철수표 혁신안, 즉 기소만 돼도 공천을 안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하는데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은 부패 혐의로 기소되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공천에서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면 당장 박지원 의원의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박지원 의원, 안철수 신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호남 출신 탈당파들도 거들지만 한나라당 출신의 안철수 비서 이태규 씨가 반대하고 나서고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박지원 의원의 영입에 대해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태규 창당준비실무단장은 안 의원의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계류 중인 박지원 의원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안 의원과 손을 잡은 탈당파 의원들은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지금 형사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게 헌법 정신 아니에요? 문병호 의원도 야당 탄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야 한다며 사실상 박 의원을 영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결국 빈정상한 박지원 의원, 안철수 신당에 안 간다고 선언. 그래도 김대중 지지 세력을 전국적으로 상징적으로 대표를 하고 있고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구차하게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호 영입 인사 5명 중 3명이 유무죄와 관계없이 기소 전력에 걸려 영입이 전격 취소되고 10여 년 전 민주당 폭력 사태의 장본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가 철회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곧바로 터진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의 인재 영입 참사. 세불리기에 나설수록 혁신안의 높은 문턱으로 인한 안 의원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조차 기소만 돼도 공천 박탈이라는 원칙에 의아해 하는데 기소만 되어도 안 된다고 하는 표현이 정말 정확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철회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저도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요. 예. 세상에 기소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 그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그건 안 의원님과 얘기 나누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눠야 될 부분이 저한테 질문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요, 그렇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결국 안철수 의원조차 한 발 빼는 분위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과는 함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연대하겠다는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어떤 재력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등 90억을 불과 10개월 만에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80살이 된 이 사람은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상황에서 지인인 목사를 통해서 61살 된 여성을 소개해봤습니다. 20년 연하지요. 여성은 이 사람을 만난 2개월 만에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일대 토지를 본인에게 넘겨준다는 토지 양도 증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여친이 땅 문서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거지요. 이 증서를 보니까 10년간 성심성의로 돌봐준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에게 가는 날까지 돌봐주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 토지를 이 씨에게 양도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만난 지 불과 몇 달인데 10년 동안 성심성의껏 도와줬다? 이 자체가 일단 의아하네요. 또한 이 여성은 이 사람에게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반평생을 돌봐준 여성에게 전 재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자식, 형제 등 누구도 이유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성은 이 사람을 미국에 데려가서 그곳에 보유하고 있던 펀드 등을 모두 현금화하고 귀국합니다. 종로구에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아서 2억 4천만 원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여성은 이 남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이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도 변경해서 가족과 만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이때는 공시지가로만 71억에 이르는 광화문 우체국 일대 토지 등 총 90억 어치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바꾼 시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동산을 처분하자 여성은 이 사람과 이혼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이 사람은 배가 고파서 2014년 서울 명동성당 앞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다가 경찰에게 발견됩니다. 이 사람 측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가정법원에 여성을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 무효가 되면은 여성이 처분한 재산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사 전문 법관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최근 나이가 들어서 치매 등으로 몸이 불편한 자산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서 가장 혼인을 했다가 재산을 빼돌리고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동아일보. 앞으로 이런 기사로 특화하면 어떨까요? 되도 않는 그런 억측 기사 이런 거 말고요. 어설픈 조선일보 따라하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중앙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정부는 다음 날 국회에서 치러질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연결식에서 최현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교수가 추모곡을 부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연결식 진행 직전에 추모곡을 부를 성악가를 고성현 한양대 교수로 급히 교체합니다. 최 교수의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 정부는 밝혔는데 그 의문 뒤늦게 풀렸습니다. 최현수 교수는 당시 학교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입시 문제 사전 유출이 문제가 됐는데요. 지난해 5월 초에 이루어진 학교의 입시곡 공식 발표보다 20여일 전 자신의 제자인 레슨 강사에게 입시곡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렸다는 것이 학교 측의 조사 결과입니다.
당시 입시곡은 비발디의 나는 울부짖네, 슈베르트의 우편마차 등 이탈리아와 독일 가곡 20곡이었습니다. 한예종은 지난해 8월 감사를 실시했는데 입시곡 발표 내용을 취소하면서 10월로 예정됐던 시험을 11월로 미뤘습니다. 입시곡은 응시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일은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학교 측의 조사와 별도로 검찰 수사도 진행이 됐는데요. 네, 최연수 교수 궁지에 몰렸습니다. 1990년 세계 3대 콩쿠르 중에 하나인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하는 이런 개가를 올렸던 세계적인 성악가가 바로 최연수 씨인데요. 찬송가 앨범을 내기도 했지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는 그를 만날 때입니다. 정선태. 루쉰 레비스트로스, 소세키, 백석을 21세기 한 공간에 불러 모으는 정선태만의 통찰력.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라블레 소설, 그걸 읽으면서 혁명은 즐겁게 하는 것이다. 유머와 혁명. 너무 진중하고 진지해요. 그러지 말자. 이게 원한으로 싸우면 우리가 원한에 휩싸이게 된다. 휘말리게 된다. 이게. 문학평론가인 정선태 국민대 국문학과 교수와 좋은 고전을 함께 읽는 매주 목요일 낮 2시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지식 라디오에서 단독 생중계합니다. 이 삶과 결합되지 않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거의 박제화 된 것 같아요. 또는 박제화하려는 시도이거나.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현장에서 직접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8번 출구와 연결된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810호. 지식라디오 공개홀로 방송 10분 전까지 선착순 착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정정훈 변호사의 응답하라 1998에 응답해야 할 국가란 제목의 한겨레 칼럼 거의 대부분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뺄 게 없는 완성문 그 자체인 칼럼이었습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국가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질문을 폭발시켰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 의해 던져진 이 질문은 다양한 형태로 반복된다. 주인 아주머니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세 모녀에게 국가는 무엇이었는가?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다시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나라 잃은 상황에서 성노예로서 그러한 삶을 강요당한 그들에게 국가는 무엇이었는가? 피해 당사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고려도 없는 합의를 불가역적, 최종적으로 했던 국가는 지금 그들에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의 우리 국가는 무능하다. 사회의 불평등을 교정할 의지도, 청년들이 마주한 절망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능력이 없다. 작가 박민규의 표현을 빌리자면 눈먼 자들의 국가다. 권력의 눈먼 국가에게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다. 삼성공화국, 재벌공화국이란 표현,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의 비유는 국가가 없는 시대, 무능한 국가의 시대에 대한 아픈 은유다. 무능한 국가의 시대에 개인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최후의 안전판으로 한 채 스스로 일상화된 위기를 통과한다. 어쩌면 위기를 일상화하는 주체가 무능한 국가일 수 있다. 정부는 주택정책의 실패로 전셋값 폭등의 위험을 불러왔고 더 쉬운 해고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 개인과 가족이 그 위기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구출해줄 국가도 패자 부활의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도 없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을 때 국가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작가 박민규는 우리를 대표해서 묻고 있다. 응답하라 1988의 쌍문동 골목은 무능한 국가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쌍문동 골목에서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살핌을, 아픈 사람에 대한 걱정과 간호를, 일터로 나간 사이에 아이의 보육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를, 남의 식구들의 끼니를,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가난을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해결해 나가려 한다. 말하자면 쌍문동은 골목 공동체인 셈이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쌍문동 골목은 삶의 위기를 지탱해주는 다른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골목 바깥의 위험이 직접적으로 투영되지 않은 쌍문동 골목 공동체의 모습은 미완성이다. 국가가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마을 공동체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골목의 삶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안전과 복지, 삶의 존엄이 스며들어 있을 때라야 진정한 마을 공동체가 가능한 것은 아닐까. 무능한 국가를 대체할 다른 공동체로서의 마을 공동체가 아니라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라는 표현처럼 의무와 책임으로서 작동하는 국가 공동체와 함께 이를 보완하는 생활 공동체로서의 마을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닐까. 네, 마을 공동체를 세우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국가 공동체가 없는 마을 공동체는 미완성일 뿐이라는 정정훈 변호사의 칼럼. 네,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